새벽에 단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에서 느껴지는 칼로 찢어발기는 듯한 고통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그 지옥 같은 통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으악! 누가 내 다리를 쥐어짜는 거야! 도와줘 제발!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고 다리를 부여잡고 뒹굴게 되죠. 그런데 잠깐만요. 만약 이 밤중에 다리 경련이 단순히 피곤해서 오는 근육통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의 마지막 경고 신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위험 신호를 놓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리 쥐가 언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쥐가 났을 때 단 3초 만에 통증을 즉시 풀어버리는 제가 응급실에서만 사용했던 놀라운 응급처치 비법까지 모두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면 다리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를 35년간 연구해온 전문가 이민재입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병원에서 미처 듣지 못했던 생명과 직결된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다리쥐와 혈전증의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밤잠을 설치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시청 지역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주 새벽 3시에 응급실로 실려온 68살 박정희 할머니의 충격적인 사례부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평소에 건강하셨고 동네에서 소문난 활동적인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부터 밤마다 오른쪽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요,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 평소보다 훨씬 더 심한 쥐가 할머니의 오른쪽 다리를 덮쳤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송곳으로 조마리를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며 악! 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겨우 쥐가 풀린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아침이 되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종아리는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요. 더 심각한 건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눈에 띄게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할머니의 며느리이신 김승영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다리 색깔이 왜 이렇게 퍼렇게 변했어요? 당장 병원 가셔야겠어요. 며느리는 완강하게 버티는 할머니를 억지로라도 응급실로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할머니의 다리를 만져보니 뜨거운 열감과 함께 극심한 압통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로 깊은 정맥 혈전증, DVT를 의심하고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른쪽 종아리 깊은 정맥 혈관 안에 커다란 피떡, 즉 혈전이 가득 차서 혈액순환을 완전히 막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그냥 다리에 쥐가 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무서운 병이었다니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와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깬 적 말입니다. 지금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보세요. 당시 할머니는 생명을 위협받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혈전이 떨어져 나와서 피의 순환을 따라 폐로 올라갔다면 그 자리에서 폐색증으로 즉사할 수도 있었거든요.
생각만 해도 온몸의 피가 식는 것처럼 아찔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의 빠른 대처와 저희 의료진의 조기 발견 덕분에 즉시 혈전 용해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 할머니의 다리 붓기는 눈에 띄게 가라앉기 시작했고요. 일주일 후에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퇴원하실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민재 교수님, 그때 며느리가 저를 억지로 끌고 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제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절대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박정혜 할머니의 사례처럼 다리 쥐는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리 쥐가 왜 생기는지부터 그리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첫 번째, 근육의 과도한 사용과 피로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오래 걸으시거나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시면 근육 속에 젖산 같은 피로 물질이 쌓이면서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고 경련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마치 너무 무거운 짐을 들고 떨리는 팔처럼 근육이 한계를 넘어선 거죠. 실제로 작년 봄에 72살 정명순 어르신이 손자와 함께 등산을 다녀온 후 밤새도록 다리 쥐로 고생하신 적이 있어요. 평소에는 집 근처 공원에서 가볍게 산책만 하시던 분이었는데 북한산을 오르시면서 근육이 갑작스러운 운동량에 적용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수분과 전해질의 부족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기 위해서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이 정확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이 균형이 깨져서 쥐가 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연세가 되면 목이 마르다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지거든요. 젊을 때처럼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물 섭취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 밤에 화장실 가기 식어서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런 분들이 무더운 여름철에 몸에서 급격히 땀이 나면 소금물처럼 전해질이 쫙 빠져나가면서 근육이 파르르 떨리듯 불균형이 생기기 쉬워요. 세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말초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다리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서 근육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진 근육은 마치 숨 막히는 물고기처럼 발작을 일으키듯 갑자기 수축하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당뇨병을 15년 정도 앓고 계신 70살 이순자 할머니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할머니는 검사 결과 말초혈관의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돼 있었어요. 혈관이 좁아져서 다리 근육으로 가는 혈액과 산소 공급이 부족해진 상태였거든요. 혈당 조절을 더 철저히 하시고 혈관 확장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후에는 쥐가 나는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중에 다리가 시리거나 저리면서 쥐가 자주 나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네 번째는 복용하고 계신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이뇨제나 일부 고혈압 약물, 콜레스테롤 약물 중에는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서 쥐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새로 약을 바꾸신 후에 쥐가 자주 나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63살 장송호 씨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고혈압 약을 오랫동안 복용을 하고 계셨는데 새로운 약으로 바꾼 지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새로 복용하기 시작한 이뇨제가 소변을 통해 나트륨과 함께 칼륨도 함께 빼내면서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킨 거였죠. 칼륨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기 시작한 후에는 쥐가 나는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자거나 특히 발끝이 아래로 처지게 자면
종아리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된 상태로 유지되어서 새벽에 쥐가 나기 쉬워져요. 무거운 이불이나 두꺼운 담요가 발을 아래로 꾹 눌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발목이 아래쪽으로 꺾인 상태로 몇 시간씩 유지되거든요. 종아리 근육이 계속 늘어난 상태에다가 갑자기 수축하면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75살 김철수 어르신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셔서 겨울에는 두꺼운 이불을 여러 장 덮고 주무셨는데 매일 새벽 5시쯤이면 어김없이 다리에 쥐가 나서 깨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불을 가볍게 바꾸시고 발밑에 작은 쿠션을 받쳐드렸더니 쥐가 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쥐가 날 수 있어요. 근육 감소는 보통 40살 이후부터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특히 다리 근육은 더 빨리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그만큼 피로하기 쉬워지고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신경 전달 속도까지 함께 느려지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마치 오래된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정교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일반적인 원인 외에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응급실에서 발견했던 아주 위험한 신호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한쪽 다리에만 지속적으로 쥐가 나면서 붓기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정희 할머니의 경우처럼 깊은 정맥 혈전증, DVT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혈관 안에 피떡이 생겨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상태인데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이 되어 숫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50살 회사원 이철민 씨가 이런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일주일 전부터 왼쪽 다리에만 계속 쥐가 나고 붓기가 생겼는데 직장 일이 바빠서 병원에 오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로 실려왔거든요. 검사 결과 다리의 혈전이 폐로 이동한 폐색전증이었습니다. 이철민 씨는 평소 건강했지만 최근 몇 달간 재택근무를 하면서 하루 종일 책상 앞에만 앉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스트레스로 흡원량도 늘었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죠. 이런 생활 패턴이 혈전 형성의 위험 요소가 되었던 거예요. 다행히 응급수술로 생명을 구하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쥐가 풀린 후에도 통증과 뻣뻣함이 몇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쥐가 나도 10분에서 20분 정도면 근육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계속 아프다면 근육염이나 신경 손상 혹은 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67살 송미영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어느 날 밤 오른쪽 종아리에 심한 쥐가 났는데 평소와 달리 이틀이 지나도 계속 아프고 걷기도 힘들다고 하셨죠. 단순한 근육경련이라고 생각하고 파스를 붙이고 계셨는데 검사 결과 근육 안쪽에 작은 출혈이 있었어요.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갑작스러운 근육 수축으로 작은 혈관이 터진 거였죠. 만약 계속 방치했다면 근육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차가워지면서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급성 동맥 폐색의 증상일 수 있어요. 다리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갑자기 차단된 상태인데 시간이 지체되면 조직이 괴사할 수 있어서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마치 수도꼭지가 갑자기 꽉 막힌 것처럼 다리 끝으로 물, 즉 혈액이 전혀 흐르지 않는 상태인 거죠. 당뇨병을 앓고 계시던 72살 방영수 씨가 이런 상황을 경험하셨어요. 평소 다리 쥐가 자주 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왼쪽 다리에 심한 쥐가 나면서 다리가 차갑게 식기 시작했거든요. 색깔도 창백해 변하고 감각도 둔해졌습니다. 응급수술로 혈관을 다시 뚫어서 다행히 다리를 보존할 수 있었지만 정말 1시간만 늦었어도 다리를 잃을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쥐와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혈전이 폐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9를 부르시는 것이 좋아요. 55살 정수연 씨가 바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장거리 출장을 다녀온 후에 며칠간 오른쪽 다리에 쥐가 자주 났는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면서 동시에 숨이 차고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색전증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빠른 다응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번째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척추신경이 눌렸거나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일흔살 김대한 어르신이 이런 증상으로 오셨던 적이 있어요. 몇 달간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도 이상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걸을 때도 휘청거리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어요. 검사 결과 척추관 협착증으로 신경이 눌린 상태였습니다. 수술로 신경 압박을 해소한 후에는 다리 쥐도 사라지고 걷기도 훨씬 편해지셨어요. 이런 위험 신호들 중 하나라도 있으시면 절대 단순한 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흡연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위험 신호들 중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즉시 통증을 멈추게 하는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35년간 응급실에서 직접 환자들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확인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단 3초 만에 통증을 멈추게 하는 기적의 방법입니다. 바로 윗입술 중앙 꼬집기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발견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쥐가 나면 집게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윗입술 중앙 부분을 정말 세게 꼬집어 주세요. 5초에서 10초 동안 꼬집기를 3번 이상 반복하면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통증이 즉시 사라집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자율신경계 반사 때문이에요. 입술 부위를 자극하면 우리 몸의 신경계가 다리 근육으로 보내는 경련 신호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꼬집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정말 세게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세게 꼬집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초이민재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한밤중에 운동 후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는데 문득 예전에 논문에서 봤던 이 윗입술 꼬집기가 떠올랐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윗입술을 세게 꼬집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몇 초 만에 쥐가 스르르 풀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 놀라움과 안도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후로 주변 분들에게 이 방법을 꼭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아주 천천히 당겨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천천히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너무 급하게 당기면 근육이 더 놀라서 오히려 경련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혼자서 하기 힘들면 벽에 발바닥을 대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할 때 중요한 팁이 하나 더 있어요. 발끝을 당길 때 동시에 무릎도 쭉 펴주시는 거예요.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는 종아리 근육이 완전히 늘어나지 않거든요. 다리 전체를 일직선으로 만든 상태에서 발끝을 당겨야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윗입술 꼬집기나 발끝 당기기로 급한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면
이제 종아리와 발바닥을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고 손으로 따뜻한 온기를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시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마사지를 할 때는 단순히 누르기만 하지 마시고 원을 그리듯이 돌려가면서 마사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 깊숙한 곳까지 자극이 전달되어서 더 효과적이에요. 잠깐만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네 번째는 혈자리 지압법입니다. 종아리 뒤쪽 가장 볼록한 부분, 즉 장단지에서 손가락 2마디 아래쪽에 승산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3초간 세게 누르고 1초 시기를 5번 반복해 주세요.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세게 눌러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 혈자리는 한의학에서 종아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대표적인 자리로 알려져 있어요. 68살 조성민 어르신이 이 방법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어르신은 당뇨병 때문에 다리 순환이 좋지 않아서 자주 쥐가 나셨는데 이 승센혈 지압법을 배우신 후로는 쥐가 나더라도 금방 해결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5번째는 온찜질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쥐가 났던 부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려두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손등으로 확인해서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온찜질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의 긴장을 나긋하게 완화시켜줍니다. 단,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감각이 둔해져 있어서 화상을 입기 쉽거든요. 반드시 손등이라 팔로 온도를 확인하신 후에 사용하세요. 6번째는 다리 X자 꼬기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앉아서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매우 효과적이에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신 후 무릎은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발목과 발 부분만 교차시켜 X자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30초 정도 있으시면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압박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쥐가 풀립니다. 이 방법의 원리는 간단해요. 마치 꽉 조인 호스를 살짝 눌렀다 놓으면 물이 더 세게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죠. 71살 김정순 할머니가 이 방법을 아주 좋아하세요. 할머니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서 발끝 당기기가 어려우셨는데 이 방법은 무리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서 자주 사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응급처치 방법들 중에서 가장 기억하셔야 할 것은 윗입술 꼬집기입니다. 누워 계실 때도 움직이기 어려울 때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나머지 방법들은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차례대로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쥐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겠죠. 지금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가족들에게도 추천하는 아주 중요한 예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잠잘 때 무릎을 쭉 펴고 다리를 편안하게 뻗으세요. 발끝이 아래로 꺾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발밑에 작은 쿠션이나 접은 수건을 받쳐주면 혈액이 심장 쪽으로 잘 돌아가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은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골반과 다리가 자연스러운 정렬을 유지할 수 있어서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거든요. 74살 이영희 할머니가 이 방법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할머니는 평생 옹크리고 자는 버릇이 있으셨는데 거의 매일 밤 다리지로 고생하셨거든요. 수면 자세를 바꾸신 지 일주일 만에 쥐가 나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5분만 투자해서 가볍게 다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 종아리를 늘려주거나 의자에 앉아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각각 30초씩 해주시면 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도 좋아요. 스트레칭을 할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살짝 당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근육에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69살 박퇴준 어르신이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세요.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세요.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조금씩 줄이시는 것이 야간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해질 보충을 위해서는 바나나, 시금치, 감자, 유제품, 견과류 같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소변으로 바로 배출되어서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컵에 물을 받아 두시고 1시간에 한 번씩 몇 모금씩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70살 최순자 할머니가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네 번째는 규칙적인 활동입니다.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간단한 다리 펌프 운동을 해보세요. 발끝을 위아래로 10에서 20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에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책을 읽으실 때도 발목 운동을 함께 하시면 좋아요. 55살 김명수 씨가 이 방법을 아주 잘 실천하고 계세요. 은퇴 후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데 타이머를 맞춰두시고 1시간마다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돌거나 간단한 다리 운동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5번째는 복용 중인 약물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이뇨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복용 시기와 쥐가 나는 시기가 겹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의심스러우시면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마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쥐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6번째는 잠자리 환경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다리가 차가워지면 쥐가 더 잘 나거든요. 전기장판을 사용하시거나 따뜻한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양말이 너무 꽉 조이면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느슨한 것을 선택하세요. 7번째는 취침 전 따뜻한 목욕이나 조격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시거나 샤워를 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40도 정도로 맞추시는 것이 좋아요. 조격을 하실 때는 발목까지 잠길 정도로 물을 받으시고 발가락을 움직이거나 발목을 돌리면서 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8번째는 금연과 금주입니다. 흡연과 음주는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쥐가 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다리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거든요. 이런 예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밤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다리쥐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조식품과 술을 함께 드시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드시면서도 동시에 음주를 즐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건강보조식품과 알코올이 결합되면 간 해독 기능에 과부하가 걸려서 심각한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실제로 작년에 60살 남성분이 간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을 꾸준히 드시면서도 매일 소량의 음주를 계속하다가 급성 간부전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황달과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오셨거든요. 건강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분의 경우 간에 좋다고 알려진 밀크시슬 추출물을 고농도로 복용하면서 동시에 매일 소주 한두 잔씩 드셨는데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간에 큰 부담을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인 치료로 회복되셨지만 몇 달 동안 고생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쥐가 나면 무작정 세게 주무르는 것입니다. 통증 부위를 힘껏 주무르면
오히려 근육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천천히 발끝을 당기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72살 송기철 어르신이 이런 실수를 하신 적이 있어요.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너무 아파서 있는 힘껏 주물렀는데 다음날 근육이 더 아프고 멍까지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리한 마사지로 근육 섬유에 손상을 준 거였어요. 둘째, 약 먹고 있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이뇨제나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절대 임의로 끊거나 용량을 바꾸지 마세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리에 쥐가 나니까 약 때문인 것 같다며 인위로 약을 중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해요. 고혈압약을 갑자기 끊으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고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셋째,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는 오해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다리에 반복적으로 쥐가 나는 증상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넷째,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를 임의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증상이 나아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장기간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다섯째, 민간요법만 믿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방법들 중에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지만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는 증상을 단순한 민간요법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고 특히 위험 신호가 있으시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 후 박정희 할머니가 외래로 오셨을 때 일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혈전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그리고 평소 생활 습관을 바꾸셔서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다리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민재 교수님, 그때 며느리가 병원에 가자고 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스트레칭, 물 한 잔 더 마시기, 올바른 수면 자세 유지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밤을,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또는 여러분만의 다리 쥐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시고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야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더 깊은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